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변상욱, 안보라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축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축하드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국회에서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상을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식어가 왔네요. 뭐 바른 언어, 품격 언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어라, 징글징글하다 이런 말씀하신 분인데 상까지 받으셨네요. 네, 뭐 그런 분 여럿 계시죠. 세월호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이건 누굴까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아닙니까? 이건 돈이 많이 든다. 세월호 인양하지 않는 게 방법이겠다. 이건. 김진태 의원. 네, 잘하시네요. 네.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막말 의원들에게 이런 상까지 돌아간다. 이건 참 어떨까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네, 그렇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의견 보내주십시오. 네,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소개를 못 해드린 문자가 있어요. 베스트 문자를 꼽아봤는데. 그 문자. 네, 5333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뉘있죠? 멋있죠? 다 있죠? 라는 촌철살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혹시 뭐 랩하거나 하시는 분인가요? 라임을 딱딱 맞추셔가지고. 네. 오늘도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방사수 감사하고요. 의견 보내주신 거 역시 감사합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94.5MHz YTN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 흉기 난동으로 5명이나 목숨을 잃고 또 13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가 이렇게 많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선 오늘의 사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경남 진주의 아파트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일어난 일인데 40대 피의자 안모 씨, 아파트 2층과 4층을 오가면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10대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7명은 연기를 마셔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피해가 정말 큽니다. 네, 이 안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 출동한 경찰의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범죄 심리 분석관도 투입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대체 이런 참극을 벌인 이유는 뭔지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저는 특히나 안타까운 것이 저항 능력이 부족한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점이죠. 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불과 25분, 짧은 시간이지만 희생은 너무 컸습니다. 숨진 희생자는 모두 5명, 다친 사람도 13명입니다. 10대 소녀 2명과 50대에서 60대 여성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난 아파트 주변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1층에서 2층 그 계단에 올라간 게 2층 중간에 올라간 게 그래서 사람이 둘이가 그 피 투성이 돼가 쓰러져가 있어요. 불이 났다는 소리에 황급히 몸을 피하다가 변을 당한 희생자들. 시각장애인인 고등학생 최모 양도 큰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큰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 처제가 일곱 시각장애가 있어요. 진짜 우리 처제한테도 와이프가 당부를 했죠. 혹시나 뭐 조심해라. 뭐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밖에 나가지 말고. 11살 금모양은 일가족 4명이 모두 변을 당했습니다. 금양과 할머니는 피해자의 마술을 피하지 못했고 흉기에 찔린 어머니와 연기를 마신 사촌 언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새벽 난동에 이웃들은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피의자 안모 씨 조현병을 앓았다고 하죠. 네, 범행 전부터 이상 행동과 난동을 되풀이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그동안 아니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기자입니다. 여고생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쫓아온 남성은 초인종을 누르며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되돌아갑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 남성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42살 안모 씨. 동영상 속 여고생은 18살 최모 양입니다. 당시에는 화를 면했지만 이번에는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 씨는 최 양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안 씨의 위협이 계속되자 최 양 가족은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씨가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 경찰에 접수된 것만 5건. 이 가운데 4건이 최양 집과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오물을 뿌린 사건만 입건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 씨는 함부로 욕설을 퍼붓거나 공공기관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잦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기 혼자 무다히 문을 열어놓고 육두 문자를 쓰면서 문을 열면서 바로 육두 문자를 쓰면서 야 들아 뭐 여기 마루 왔네 뭐 바로 너들이 하는 게 뭐 있어. 조현병을 앓았던 안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대부분 계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계양派出所그 현장 출동 경찰관은 그 피의자가 어떤 그런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을 그 당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 아파트 자기 이웃들 간에 좀 시비하고 아파트에서 그 칼을 휘두른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시비하고 아파트 앞에다가 그냥 간장이라든지 이런 오물을 좀 뿌리고 이런 식의 어떤 사소한 시비 이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안 씨의 행동. 충분히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결국 참변이 일어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조현병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현병 환자가 피의자인 범죄들이 그동안 잇따라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심스러우신가요?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0.4%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 이렇게 보는 시선은 우려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조현병 환자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참혹하고 충격적이기도 해서요. 걱정하는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의 관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보호에서 자칫 벗어날 경우 이제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조현병 환자들은 아무래도 장기간의 치료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환자 관리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같은 게 필요합니다. 가족들만으로는 힘드니까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예,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야겠군요. 가야죠. 예. 5.18 망언 때문에 또 세월호 막말 때문에 계속 당 지도부가 사과하느라고 바쁩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식구들을 감싸줘야지 지켜주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막말 정치 이제는 퇴출하자 이런 여론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조은지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파문에 황교안 대표는 거듭 사과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서두를 거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하지만 공식 회의에선 왜 식구를 보호하지 않느냐며 반발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여권의 공격에 대표가 방패막이가 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하고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성토는 계속됐습니다. 5.18 망언 파문에서 보듯 여론의 질타만 잠시 피한 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거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사죄하는 마음이라면 이런 막말하는 당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막말을 뱉어내고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금요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와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2달 넘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끌다가 비판에 부딪힌 걸 감안해 이번만큼은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하자는 데 공감대는 있습니다.
일부 지지층만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막말 행태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번 파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리더십을 가늠할 잣대가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사과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사과의 실체와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모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만은 진상규명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라는 새누리당 시절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데 무엇이 사과이고 반성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소식 제가 잠시 짚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올린 건데요. 현재 가동 중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넘어서 강제 수사가 있어야만 범죄 사실과 책임을 가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협의회는 해경이 승객 구조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 이유, 지난 정부의 증거 은폐 등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77일 만입니다. 그런데 석방 조건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보석 보증금이 일단 2억,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부가 지정한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하고 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당시 양복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으로 수감된 지 77일 만입니다. 석방된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가 지난달 8일 청구한 구속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일당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접촉해선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인 집에서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수준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김 지사는 경남도청 출근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도정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절반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부턴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해 본격적인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군요. 네,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디스크 증세가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이 불에 댄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수면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자정에 구속 기한이 끝나지 않았나요?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중인 미결수가 아니라 형기를 시작한 기결수로 신분이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죠.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이거는 언제 결정나는 겁니까? 검사가 지휘하게 돼 있으니까 검찰이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목해 볼 거는 이제 정치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네. 구치소에서 나오면 자유한국당의 친박 쪽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또 비박 쪽은 그동안 계파 간의 세력 대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좀 미지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이제 미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는 거죠. 뭐 이런 게 정치입니다. 네. 어쨌건 석방되면 황교안 대표에게는 힘이 확실하게 실리게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 영리병원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 허가를 받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지만 이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런 기사들을 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당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다. 3월 4일까지 개원한다. 뭐 이렇게 조건이 있었는데 제때 개원이 안 된 거죠. 내국인 진료 불가. 이거는 좀 법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상으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법정 기한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청문 절차가 시작됐고 그 결과는 허가 취소였습니다.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허가는 취소했지만 헬스케어 타운을 열기 위한 협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우회 투자 논란이라든가 또는 그 개설 허가 핵심 요건인 유사 의료 행위 경험이 전혀 입증된 것이 없다거나 사업 계획서가 부실하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터기 때문에 개설 허가 취소는 너무 이제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허가 취소는 났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병원 측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개원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발과 소송이 뒤엉킨 영리병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어제 변앵커께서 방탄소년단을 향해서 유이자에 나와달라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으셨죠? 지난번 뉴스 시간 포함하면 두 번째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만은 네. 예,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러브콜을 보내면서 네. BTS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저는 이 말 왠지 짠하게 와 닿았더라고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예.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좀 한편으로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이런 의미를 좀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겠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7명의 멤버들, 챔피언의 고독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문화 아이콘으로 우뚝 선 월드 톱스타의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빌보드가 BTS가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랩 오브 더 솔 페르소나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그 사랑의 힘,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 힘과 그 힘의 근원과 그 그늘, 그리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내일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찬사를 보내면 그리고 용기와 위안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많은 아미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오신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은 무대를 굉장히 즐기고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는 그룹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도 있지만 뭔가 스토리가 있고 다들 삶에 대한 내공 같은 게 느껴지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록을 썼는데 매번 새로운 기록이라 뭐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일본 오리콘 차트도 또 석권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오리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번 새 앨범이 일본 판매 첫 주 디지털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이 통상 4번째 정상인데요. 뭐 디지털 앨범 차트 사상 역대 최다 1위 기록이라고 오리콘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앞서 문자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문자 잠깐만 소개하고 갈게요. 네. 3090님이 저희가 오프닝 때 국회의원 얘기했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받는 상은 돌아가면서 받는 상이다. 이런 일침을 주셨고요. 3828님, 막말 정치인은 그냥 간단히 국회에서 방출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일침을 주셨네요. 예, 막말 국회의원들을 다 내보내다 보면 바로 재보궐선거를 크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200개도 저희 뉴이처 생방을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616님 어제도 보내셨죠? 저는 네. 이 번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우연히 저희 뉴이처 생방 접하고 매일 보신다고 하셨는데 응원 네. 감사드리고요. 또 이 밖에도 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글쎄요, 워낙 많아서 어느 걸 소개해야 될지. 0105님 거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제주도에 사는 고2 아들을 둔 50대입니다. 저한테도 15년 전 아픈 얘기. 그러니까 큰애가 20살 때 아파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이쿠, 예. 그런데도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애립니다. 그런데 나라의 부주의로 더 살릴 수 있는 가엾은 학생들을 아이고 먹먹하고 가슴이 애린데 뭐 이런 안타까운 본인의 심정을. 자식들이라도 그런 막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샵 0945로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유독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 홍지호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늦어도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네. 홍 전 대표는 과거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를 공급할 당시 회사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 독성 실험과 소비자 민원 부실 처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 제품 출시 이후에 원료 물질 일부가 바뀌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SK케미칼 측은 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왔나요? 일단 SK케미칼은 가습기 메이트라는 그 제품, 2002년 출시한 이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회사인데요. 네. 해당 제품은 사실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나온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케미칼 측은요, 그동안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예, 피해가 이렇게 큰데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수사 방향하고 관계가 깊은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매우 깊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피해자 단체들의 경우는요, SK케미칼이 이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의 몸통이다라는 주장을 해왔고요. 제품 90% 이상이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속이 될 경우는 이 지금 재수사팀의 속도가 상당히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의 원료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CMIT나 MIT를 사용한 이 제품에 대한 수사가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실검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었는데 방송인 에이미 씨였어요.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인 에이미 씨가 과거 남자 연예인과 프로포폴, 이 졸피뎀을 투약했다라고 폭로한 사건인데요. 네. 에이미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과거 연예인 A 씨와 프로포폴을 했고 A 씨가 지인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사진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이를 경찰에 알리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에이미 씨 잠깐 좀 짚어보면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9월 이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강제 출국된 상태였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웬 한국에는 이렇게 A씨가 많이 사느냐고. 자, 네. A씨, 연예인 A씨 네. 누굽니까? A씨, 자, 네티즌 추적들을 통해서 사실 오전까지 특정인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연예인이 좀 계속해서 유력하게 지목을 받는 상태였는데 조금 전에 그 연예인이 소속된 그 소속사 측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서 저희가 네. 좀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수 휘성 씨인데요. 휘성 씨의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요.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녹취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건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경찰 수사가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마약 투약의 공소시효는 모두 10년입니다. 네. 네, 에이미 씨 주장을 근거로 살펴보면요. A 씨의 공소시효가 3년에서 최대 4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측은 또 A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 오늘 조사를 받았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유천 씨의 혐의는 이제 검찰로 구속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조사를 마쳤는데 일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이 박 씨의 집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박 씨가 온몸의 털을 없애고 머리 염색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 결과를 위해서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요. 일단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예. 온몸에 털을 없애고 머리까지 염색을 했을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다음 소식도 짚어보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모델과 이 사진 작가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사진작가 로타, 이 최원석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로타라는 예명을 이용한 사진작가 이 최 씨는요. 미소녀 컨셉의 사진을 찍어서 이름을 좀 알렸고 방송 출연을 통해서 또 유명세를 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럼 자기의 범행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인정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 브리핑에 좀 넣어봤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요, 최 씨가 처음 이 성추행 행위가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후 계속된 조사에서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일관성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피고인인 최 씨가 지금도 이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와 모델이라는 이 관계 속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번 브리핑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하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빅뱅의 승리, 이승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에 성접대 의혹에서 다시 2015년에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과연 일이 되면 늘 그래온 것이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얻어낸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승리 사건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여러 건의 성접대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를 한 달쯤 앞두고도 수상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모 회장님이 오시니 각별하게 잘 준비하자, 클럽에 여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부르자, 성접대 모의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카톡 내용이 전부 다 조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지난 2015년 12월 초쯤 승리가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일본 기업인 투자자들을 접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소 여성들에게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핵심은
대가성이 있는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책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계좌를 분석해 승리 측에서 접대 대가로 돈을 준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어도 승리 등이 접대 목적의 성관계를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파티를 계획했고 지인도 아닌 업소 여성을 불렀다는 점에 주목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모아봤습니다. 내 맘대로 탑3. 누리꾼의 화를 돋운 화나요 탑3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은퇴한 검역 탐지견 메이입니다. 건강해 보였던 메이가 8개월 만에 이렇게 아사 직전의 상태로 검역본부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대 수의대학 이병천 교수, 은퇴한 복제견을 데려와서 학대 실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천 교수는 2005년 황우석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을 했어요. 이 관련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로 합니다. 자, 화나요 탑3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죄인데요. 한 남성이 쇼핑몰에서 마주친 5살짜리 남자아이를 다짜고짜 던져버린 겁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남성, 누군가를 죽이려 왔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쇼핑몰에 있는 여성을 사귀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찾아왔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해서 앙심을 품었다는 건데요. 3층, 그러니까 12m 높이에서 떨어진 아이는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쾌차를 빌겠습니다. 화나요 탑3에서 또 이 사건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흉기 난동범, 범행 후에 다 죽였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좀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누리꾼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마디 탑3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각각 3개를 고르는데요. 오늘은 이 3마디가 다 하나의 카톡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재구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징하게 해먹는다. 세월호 막말을 던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 채팅방에서도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동창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학노 교수, 평소엔 과묵한 성격으로 알려진 분이라고 해요. 김 교수 이렇게 일갈합니다. 차명진, 정신 언제 차릴래? 자, 차명진 전 의원 대꾸 없이 채팅방을 나가죠. 김 교수는 다시 초대했습니다. 어딜 도망가? 또다시 채팅방을 나가는 차명진 전 의원. 하지만 역시나 다시 소환됩니다.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는 뭐하다. 명진이는 오늘부터 완전히 아웃. 예, 뒷담화 아니죠. 앞담화 맞습니다. 통쾌한 사이다다. 누리꾼의 평입니다.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뉴이전은 60초 뒤에 이어갈게요.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4층 피가 방울이 막 뭉쳐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 힘들고 내려오는 꼼꼼하게 시침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래 위층에서 좀 안 좋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층간소음? 네,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들은데 피의자는 오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네, 오늘 새벽 경남 진주에서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잘 들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범행 과정을 분석해 보시면 당시 안 씨의 정신 상태로는 전혀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현병이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에 비교적 어떤 의사결정 능력, 사리 분별력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게 일단은 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새벽 시간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웃들을 이제 불이하면서 깨워가지고 교수님. 네. 혹시 방에 텔레비전을 켜두고 계시면 약간 지금 음이 섞이는데. 울리나요? 예, 네. 텔레비전을 끄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그 출구로 피해자들을 모두 이제 이동하도록 고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4층에 있던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제 2층 계단에서 출구를 통해서 이제 도주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행위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개연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이제 그 사전에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뭐 조현병에 기인한 사리 분별력이 없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건으로 보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범행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횡설수설하는 건데 네. 범죄 발생 때마다 다들 피의자들이 이러니까 요즘은 또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고 페이크, 고의적인 행동을 쓰나 이런 의심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사자들이 조사를 해내야 되는 대목은요. 지금 5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5명이 사망을 했으나 지금 피해가 집중이 돼 있어요. 한 가족에게. 예. 네, 그런데 그 가족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고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토킹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 보니 그 가족이 불안하니까 사비를 들여가지고 집 앞에다 CCTV까지 장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를 뭐 상당 부분 특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게 동기일 수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결국 본인이 스토킹을 어린애들을 하다 보니 결국 뭐 이웃들과 그 가족과 유달리 뭐 갈등이 심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유감을 갖고 결국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그리고는 그 가족에게 피해가 집중이 됐던 이유는 결국 앙심을 풀기 위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뛰어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결국 조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지금 뭐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를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때문에 또는 뭐 정신적인 질환도 가끔은 원인이 됩니다만은 원한 관계가 전혀 없는 이웃을 해하는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묻지마 살인 사건들을 보면 크게 뭐 몇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반사회적인 그런 뭐 의도로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해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아마도 논현동에서 일어났던 고시원 방화 사건 2008년도 사건은 아마 거기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고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뭐 다 위험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편집성 그 조현병 중에 피해망상을 동반하면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런 타입들이 뭐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 이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 그런 타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신 건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 거냐. 그 중에 일부는 아프다는 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병식이 없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의료적인 지원을 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치료를 좀 강제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850년 역사를 가진 노트르담 대성당, 화마가 덮쳐서 96m 높이의 첨탑과 목재 지붕이 무너지고 내부도 손상이 됐는데요. 화재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뒤에 촬영된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천장은 뻥 뚫렸습니다. 이 현장을 돌아본 노트르담 성당의 신부들은요, 지옥과 같다, 폭격 현장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불에 탄 나무와 동물더기 사이의 모습을 드러낸 황금색 십자가 보이시죠? 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노트르담 대성당의 유물들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물과 미술품 등은 불이 나자마자 파리 시청으로 옮겨졌는데요.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달려간 소방관과 경찰, 성직자, 프랑스 문화부와 파리 시청 관계자들 모두 목숨을 걸고 밖으로 옮겨서 겨우 지켜낸 것들인데요. 내부에서 불이 이글거릴 때에도 소방관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유물들을 지켜냈다는 일화가 전해져 뭉클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망연자실한 파리 시민들은 안간힘으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가까운 식 미셸 광장에는 수백 명의 파리지앵들이 모였는데요. 노트르담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참석자들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하면요. 어젯밤에는 모두가 망연자실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또 다른 참석자는 종교 유무를 떠나서 연대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감격했습니다. 네, 위로와 지지는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들 그리고 유명인들도 모두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보탰는데요. 색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표현한 것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9.11 테러로 붕괴된 세계 무역센터 그 자리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첨탑을 주목해 보시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 프랑스 국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색상으로 조명을 밝혔습니다. 자, 이곳은요, 보스니아 모스타르 다리입니다. 역시 프랑스 국기 색상으로 불을 밝혔죠. 모스타르 다리는 터키 오스만 제국 때 세워진 돌로 만든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93년 보스니아 전쟁 중에 파괴됐는데요. 2004년에 재건이 됐고 이후에는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나 모스타르 다리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건축물들입니다. 여기에 이 프랑스 국기 색깔로 조명을 한 것은 우리도 아픔을 겪었는데 이겨냈다. 당신들도 잘 이겨낼 겁니다.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대성당 재건 얘기도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재 전에 촬영된 대성당의 모습인데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이내에 더 아름답게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에 길게는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영국 켄트대의 중세 유럽사 전공인 에밀리 게류 부교수에 따르면요. 대성당의 첨탑과 지붕은 참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천장에 13,000개의 기둥이 사용됐는데요. 이를 교체하려면 모두 3,000그루의 참나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럽의 참나무 숲이 많이 파괴됐다는 건데요. 3,000그루의 단단한 참나무를 20년 이내에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고건축 전문가들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쨌든 복원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겠죠. 천문학적인 액수도 거론됩니다. 물론 기부도 상당합니다. 프랑스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기부하겠다고 밝힌 액수만도 6억 유로, 우리 돈으로 7,700억 원이 넘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장 먼저 구찌와 입생로랑 등을 거느리고 있는 케링그룹의 프랑스와 피노 회장이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8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이러자 경쟁사인 루이비통 모에 헤너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2배를 제시했습니다. 2억 유로, 약 2,560억 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쟁은 우리 말리지 맙시다. 그리고 프랑스 정유사의 토탈이 1억 유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을 이끄는 베탕쿠르 가문이 2억 유로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냐면요. 대전 108번 버스 운전기사 원용덕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앞길이 창창한 20대 청년을 살리신 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5일 아침 정차 중인 시내버스 안. 노란 가방을 든 남자가 뒷문 쪽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버스 운전기사가 달려가 남자가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합니다. 한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몇 번. 남자는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엔 부축을 받아 버스에서 내릴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호흡이 멈춘 20대 청년을 살린 대전 108번 버스 운전기사 원용덕 씨. 심호흡 한 번 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우고 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5G는)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움의 출발이다.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려고 합니다.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삶을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저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5G 기술입니다. 요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온 IT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최초로 5G 시대를 이제 열었다고 대단히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5G가 이제 5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니까 뭔가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래서 좋아진 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20배 정도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이론적이고요. 실제는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연 속도가,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또 특징입니다. 저희들 뭐 중계 같은 거 할 때 무슨 기자 이러면 갑자기 약간 있다가 예,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요 지연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5G 시대에. 그럼 저희가 뉴스를 진행할 때도 뭐 취재 기자와 대화하고 멀리서 화상통화하고 이런 것도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스마트폰 한 대만 가지고 예. 그 생중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개 기자 전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희 시청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1977님이 속도가 LTE보다 느리기도 하고 지연율 100%도 뜬다. 예. 요금도 3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늘었다. 예. 이런 불만을 좀 제기해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워낙 좀 그러니까 이르게 이거 5G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5G 기축국에 이게 딱 휴대폰이 연결이 됐다가 이게 4G 기축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저희도 모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딱 붙었는데 옮겨갈 때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5G 서비스를 개통을 했는데 막상 이제 쓰다 보면 자꾸 LTE로만 연결되더라. 그래서 이거 내가 왜 5G를 신청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좀 계셨고, 예. 그다음은 이제 뭐 요금제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해를 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용화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하지라고 했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상용화가 된 지 이제 아직 보름도 안 된 그런 네. 상황이고요. 실은 한 지금쯤에야 저희가 원래 개통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좀 미국 쪽에서 자신들이 먼저 이제 1등을 하겠다라고 나선 바람에 좀 성급하게 약간 정말 밤늦게 사람들 불러다가 겨우 개통시킨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전에도 실제로 3G에서 벌써 LTE 넘어갈 때도 비사 문제가 조금 있긴 좀 있었고요. 그때도 그 이용자분들 항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작을 해서 누군가 열심히 달리기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굴러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른 면은 있지만 그리고 솔직히 이용자분들 베타 테스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솔직히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이상 좀 이걸 좀 원만하게 잘 빨리 좀 테스트를 하고 좀 수리를 해가지고 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좀 이 5G 모범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제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누구지 하면 다 알지만 제일 좋은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지 하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점하는 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5G 스마트폰 사도 되나?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G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한 15만 명이 이미 가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제대로 깔려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LTE 기지국 같은 경우는 70만 개 정도가 있는데 5G 기지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만 5천 개 정도고요. 그나마도 7만 5천 개가 수도권이랑 5대 광역시 정도에만 지금 집중해서 분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한번 출시가 된 제품들은 계속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 이제 IT 쪽에서는 1세대 제품은 사지 마라라는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내년 정도를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헤비 유저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 100GB 이상 매달 쓰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53만 명 정도가 계세요. 네. 100기가 이상을 쓰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권할 수가 있고 또 한 40GB 이상 쓰시는 분들도 한 50만 명 이상, 500만 명 이상 계십니다. 이분들도 이 요금 문제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좀 가입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나눈 대화가 통신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대화를 저희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어떤 의미가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거죠. 아무래도 지금 원래 5G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3G 할 때는 주로 인터넷만 이용했다가 이제 4G 넘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동영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꼽히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5G 시대로 넘어오면은 가상현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팬클럽 활동이라던가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그 산업 인터넷 면에서 굉장히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장 같은 데에 인터넷을 깔고 싶어도 기존에 유선랜을 다 주렁주렁 연결해야 됐기 때문에 쉽게 연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5G 네트워크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속도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 이제 빨라지는, 처음으로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자한테 아무개 기자 하면 한참 있다가 네 하는 거는 뭐 일단 아날로그식 이제 접근이고 사물에 있는 모든 인터넷이나 IT들이 순식간에 연결된다고 치면 이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나 다 로봇이나 이게 다 관련이 되는 건가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주 멀리 바라보면 그 길에 있는 보도블록 하나하나에도 깔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보통 이 가로등이나 이쪽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앞으로는 다 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가로등 같아도 가로등 하나만 깔려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거든요. 하나는 뭐
일단은 이 등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가로등에 사운드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달아놔가지고 예를 들어 총기 사고 때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5G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만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이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5G 해프닝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측 책임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그 5G를 열심히 미는 것을 이해는 하니까요. 이에 맞춰서 어떤 해당하는 정책적 지원이 앞으로 좀 더 강하게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책임을 회피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과대 광고와는 다르게 투자를 조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올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빠르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이용자분들을 베타 테스트로 만들지 않고 좀 더 쾌적한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 한국처럼 하면은 5G 사업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 칼럼니스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앵커. 네. 서울 단독주택 450여 채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개별 단독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와중에 국토부가 공시 산정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낸 겁니다. 모두 465채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요.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을 표준으로 선정했거나 주거, 상업, 혼용지대를 순수 주거지대로 간주하는 등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이들 오류 대부분이 기준 설정이나 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농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가 농가의 수익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농가 가운데 대다수는 농축수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해 국내 농가 65%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6가구는 농축수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26%,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5.5%였고요. 1억 원 이상은 3.6%에 그쳤습니다. 농가 인구에서 또 65살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44.7%,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인 14.3%와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 문자를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뉴이저를 시작을 했는데 시청자 문자 소개해드린다고 계속 고지를 해놓고 사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많이는 못 해드렸어요. 저희가 좀 날 잡고. 다 해드리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선택 받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알아주시고 또 안 된 분들은 계속 보내주시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소개할까요? 5069님,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직접 보진 않고 기사로만 접하는 편인데 뉴이저는 귀로 듣기 편한 친근한 뉴스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MC님 목소리가 제 취저인가요가 뭐예요? 취향 저격? 맞습니다. 세대 차이 느낄 뻔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5069님도 저희의 시청자십니다. 또 4407님, 오늘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0397님, 세월호 관련한 의견 주셨네요. 어느 사건이든 진실 규명은 필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9268님, 2%는 처음 문자 보냅니다. 막말 정치인 아웃,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송 진행자도 아웃. 공평하게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치우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충고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9005님, 팬이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왠지 내부 거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양비론이 아닌 정확한 공정 보도를 부탁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 반갑습니다. 저한테 또 인사 건네주셨네. 2121님. 예. 차 못 싣게 막말했던 차 못 싣게 역지사지의 뜻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알려준다면 안 듣겠지만 기자님과 또 아내커가 지도하시면 잘 듣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4407님이 이런 참여형 방송 진심으로 좋습니다. 뉴스가 있는 아침, 뉴스가 있는 저녁, 점심도 생기면 좋겠다는 뉴이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